안녕하세요. 아빠와 아들의 세대공감 축구 이야기 부자의 K리그 원정단 부캐단장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린 것인지 어제 전반전에 쉬어버린 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목이 좀 많이 잠겨있는 상태인데요. 영상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면서 부캐단장의 목소리가 평소와 같지 않더라도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언제 그런 차가운 공기와 거센 바람이 불었나 싶을 정도로 오늘은 굉장히 따스한 봄 햇살이 비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주 1라운드 인천전에서 원정을 떠났을 때에도 굉장한 매서운 인천 앞바다의 바닷바람을 이겨냈어야 했는데요. 홈으로 돌아오면 조금 더 따뜻할 줄 알았는데 물론 좀 더 따뜻하긴 했었지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라운드 전북 현대와의 경기에 대해서 리뷰를 드려볼 텐데요. 조금씩 이제 김은중 감독이 어떤 스타일로 경기를 준비하고 수원FC를 이끌어 가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포지션별 선수 분석을 통해서 경기 내용을 되짚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포워드진인데요. 어떤 말부터 하면 좋을까요? 아쉬운 말을 할까요? 아니면 좀 기대에 있었던 말을 할까요? 그러면은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라고 봤을 때 매도 먼저 맞다는 차원에서 나쁜 소식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몬레알 안데르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직 좀 시간이 더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몬레알 선수는 물론 인천전보다는 또 홈에서 팀 자체가 베스트 11 전원 모두가 좀 더 공격적인 자세로 홈 팬들의 시즌 첫 개막전에서 처음 경기장을 찾아와 주신 팬들에게 뭔가 보답하자, 제대로 된 팬 서비스를 하자라는 기운이 느껴졌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몬레알 선수나 안데르손 선수가 좀 더 공격적인 찬스나 인천전보다는 좀 더 기대 이상의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패스라든가 연계 플레이에 있어서는 좀 합이 맞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몬레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에 상대 측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용 선수의 전성기 용크로스라는 그 클래스의 별명에 걸맞는 엄청난 우측 돌파 후의 크로스에 이은 몬레알의 헤더 슈팅으로 이어졌는데요. 정말 아쉽게도 막히고 말았습니다. 몬레알 선수와 안데르손 선수는 각자 좀 아쉬운 면도 있었지만 두 선수가 컷백이라든가 크로스를 통해서 연계를 하게 됐을 때에도 좀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고요. 몬레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날은 좀 슈팅을 좀 적극적으로 좀 시도한다든가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는 모습들도 보여주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북의 페트라색 선수가 몬레알 선수를 의식해서 나온 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신의 외국인 수비수의 피지컬을 좀 더 몬레알 선수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선발 기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때문인지 몰라도 몬레알 선수는 좀 더 고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데르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는 후반 교체 출장을 했었는데 이번 2라운드 홈에서의 전북 현대와의 경기에서는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역시나 공만 잡으면 기대를 하게 하는 선수였습니다. 경기를 지켜보시고 난 다음에 제 주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수원FC 안데르손 선수를 보면 제주와 인천 유나이티드를 거쳐서 K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제루소를 좀 보는 것 같다. 뭔가 외국인 선수 특유의 자신만의 리듬과 또 상대 국내 선수 수비수들이 그 볼을 쉽게 탈취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은 확실히 뭔가 볼 간수 능력과 또 전진 능력만큼은 계속적으로 1라운드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역시 1라운드에 말씀드렸던 결과물인데 이날도 안데르손 선수의 슈팅이 한번 아쉬웠던 적이 있었죠. 골문을 살짝 벗어나서 높게 뜨는 슈팅이 있었는데 1라운드에 보여줬던 슈팅 찬스보다는 훨씬 더 시원하고 통쾌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역시 본인이 측면의 윙어 또는 윙포워드의 역할을 맡고 있다 보니 전방에 있는 몬레알 선수를 향한 컷백이라든가 크로스를 시도하게 되는데 이러한 패스의 선택들이 상당히 좀 부정확하고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거나 두 선수 간의 합이 안 맞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몬레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서의 이용 선수 크로스에는 헤더 슈팅에 아쉬운 찬스가 있었지만 왼쪽의 측면 수비수 박철호 선수가 크로스를 올렸을 때는 박철호 선수가 몬레알 선수를 향하는 선택의 문제인지 아니면 몬레알 선수가 박철호 선수가 효과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크로스의 위치 선정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합이 맞지 않는다는 거, 저희 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두 외국인 선수의 실력과 클래스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여전히 좀 팀과 융화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라운드 여전히 좀 팀과 시간을 두고서 합을 맞춰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데르손 선수가 선발로 나왔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선수는 후반에 역전을 하기 위해서 투입이 되는데요.
아주 눈에 띄는 슈팅이 있었죠. 예전에 은퇴 선수이긴 하지만 유럽 축구의 네덜란드 출신의 윙어 로벤 선수가 굉장히 즐겨했던 측면 사이드에서부터 골문을 향해서 니은자 드림볼이라고 하는 사이드에서부터 중앙으로 파고들면서 감아차는 그런 패턴의 공격을 보여줬는데요. 상대 골키퍼에게 막히긴 했었지만 좀 1라운드에 겉돌고 뭔가 답답했던 모습과 대비 확실히 후반에 들어와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팀에 어떠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 조금 1라운드보다는 명확하게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것들이 다 김은중 감독의 지시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공격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긍정적인 부분, 아주 기대를 가지게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역시나 제가 2라운드에 칭찬하고 싶은 선수는 제 마킹에 후회가 없는 공격의 지동원입니다. 수원FC 10번에 부끄러웠지 않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날 저도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SBS 공중파 중계의 장지현 해설위원이 중계 멘트를 좀 들어봤었는데 지동원 선수에 대한 극찬을 하더라고요. 그 멘트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지동원 선수가 국내 복귀 이후에 오늘 이 전북 현대와의 경기에 가장 좋은 폼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멘트를 제가 어렴풋이 들은 것 같습니다. 정말 경기장에서 지동원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눈에 띄고요. 조금 이따가 이승우 선수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의 시즌 초반에 수원FC의 공격은 이렇게 한 줄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과정은 지동원이 보여주고 결과는 이승우가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저희 1, 2라운드 현재 2024년 수원FC의 시즌 초반의 공격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몬레알과 안데르손 선수는 좀 아쉬운 부분들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발전시키고 채워주면 될 것 같고요. 지동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안데르손 선수의 역방향인 오른쪽 측면의 위치에서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섀도우 스트라이커, 때론 투톱, 경기 중에 그 오른쪽 측면에 있기도 하지만 경기장에서 지켜보셨거나 중계를 지켜보신 모든 팬분 느끼셨다시피 공격이 거의 프리롤입니다. 이승우 선수도 그렇지만 어떤 4-4-2, 4-3-3 이런 포지션의 한 역할을 딱 고정적으로 맡고 있다라고 생각되기보다는 정말 그 위치에서 자신이 반경 내에 아우를 수 있는 그 역할을 경기 내에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지동원 선수는 정말 골만 빼고 수원FC에서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 이어지는 대구와의 3라운드라든가 김천과의 4라운드라든가 빠른 시일 내에 몬레알 선수도 그렇고 안데르손 선수도 그렇겠지만 특히 지동원 선수가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빠른 득점을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격진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 선수는 역시 수원FC의 에이스 이승우입니다. 제가 어제 그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 스쿼드 분석을 같이 촬영했었던 경남 안원규님한테 개인 톡을 보냈거든요. 뭐라고 보냈냐면, 우리가 함께 찍은 2024 수원FC의 스쿼드 분석이 진짜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안원규님께서 수원FC의 U22세라든가 어린 선수들이 좀 더 잘 해주면 이승우 선수가 후반에 45분을 아주 함축적으로 응축해서 90분 같은 45분을 활약하게 됐을 때 이승우가 보여줄 파괴력과 퍼포먼스가 기대된다,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정확히 1, 2라운드 인천과 전북전 동안 이승우 선수의 그런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강상윤 선수가 거의 대부분 70분 이상 또는 90분 풀타임에 가까운 활약을 하고 있는 역할도 물론 크겠지만, 이승우 선수가 이번 전북과의 경기에서도 후반에 투입되자마자 정말 그 골 장면 보시고서 귀가하신 후에 하이라이트나 쿠팡플레이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전북 수비수가 바로 자신의 눈앞에 순간적으로 5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5명 중에 4명이 있는 공간으로 침투를 하고 결과적으로 돌진을 한 다음에 자신의 신장보다 정말 2배는 커 보이는 그런 거구인 페트라섹과 몸싸움을 이겨내면서 상대의 골키퍼 정민기 선수까지 뚫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웬만한 국내 선수면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중앙이나 반대쪽 측면에 있는 또는 후방에 있는 미드필더에게 주고서 다시 받겠다는 움직임을 하는 게 아주 보편적일 겁니다. 근데 이승우 선수는 역시 난 놈은 난 놈,
정말 타고난 재능은 달랐다. 그리고 감히 흉내낼 수도 없을 것 같은 그 깡이, 그 배포가 정말 남달랐다라는 모습을 보여줬고, 원정에 이어서 홈에서도 자신의 진가를 드러내면서 시즌 직전까지 연봉 협상 문제로 팬들과 구단과 선수 개인도 굉장한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압박도 있었을 텐데요. 정말 이승우 선수가 이렇게 축구 선수는 그 무엇보다도 어떠한 논란도 그라운드 내에서 실력과 골로 증명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승우 선수는 포워드로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2경기 동안 증명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승우 선수 이런 기세라면 이승우 선수가 손FC에 입단한 이래 22시즌, 23시즌 2시즌 연속 이달의 선수를 수상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K리그 1에서 현재까지 시즌 초반에 이렇게 임팩트가 강한 공격수가 있었나요? 물론 이 경기에서 티아고 선수가 득점을 하긴 했지만 3월에 남은 기간 동안에 대구와 김천의 이 경북 팀들과의 경기에서 이승우 선수가 계속적인 공격 포인트 또 그리고 활약을 보여준다면 K리그의 정말 슈퍼 조커 그리고 수원FC의 에이스로서 남다른 활약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24시즌 시작을 3월에 이달의 선수로 기록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경기장을 찾아보니까 올해 이승우 유니폼 팬존이 훨씬 더 커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S 사이즈 이하의 어린이 유니폼은 이승우 선수만 마킹이 된다는 제한 문구도 있더라고요. 그러한 수원FC의 판매의 자신감은 이승우라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 특히 어린이 청소년 팬들에게 얼마나 우리 승우 형이 남다른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드필드입니다. 강상윤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것도 1라운드에 했던 얘기인데요. 제가 해버지 박지성을 떠올리면서 강상윤 선수에게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대한민국의 레전드 지성 선수를 떠올리게 됐다는 멘트 기억을 하시죠? 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북현대의 보아탱 선수의 과 스터드를 들어올리는 굉장히 위험한 플레이를 통해서 퇴장을 이끌어냈는데요. 저는 제가 지난 1라운드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강상윤 선수에게서 박지성 선수를 느낀 부분이 굉장히 넓은 활동 반경과 탄탄한 기본기, 테크닉, 움직임 이런 것들도 있지만 피파울을 되게 많이 얻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정말 얄밉게 또는 성가시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탱 선수도 아니 여기서 얘가 지금 튀어나올 때가 아닌데 왜 들어오지 하면서 뭔가 이놈 한번 혼줄 좀 나봐라 하고서 겁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정말 강상윤 선수가 이날 상대를 했던 전북현대는 친정팀이라 뭔가 선수 본인이 포부도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보여줘야겠다, 증명해봐야겠다. 어떻게 보면 원정팬으로 왔지만 원소속팀의 나의 홈팬들이기도 하니까 지금은 현재는 수원FC 소속으로 또 캐슬파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고향과 같은 홈팬들 앞에서 정말 내가 더 잘 해봐야겠다, 증명해봐야겠다 라고 했을 텐데 정말 인천전보다도 제가 상대 입장에서 봤을 때 강상윤 선수가 정말 성가시고 귀찮게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수원FC에는 유리한 볼 점유율이라든가 전개를 가져가게 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빛가람 선수는 인천전보다도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인천전보다 더 많은 찬스에서 윤빛가람 선수가 마무리 패스라든가 특히 개인이 마무리할 수 있는 슈팅 찬스가 더 많이 찾아왔었는데요. 이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안데르손, 몬레알, 지동원, 이승우 모든 포워든진 이준석 선수까지 다 그랬지만 홈이고 또 감독이 홈에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하겠다. 그리고 전반전 강상윤 선수가 이끌어냈던 최장 상황을 통해서 팀이 좀 더 공격적으로 전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연출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빛가람 선수의 마무리가 윤빛가람한테 저희가 발끝을 아쉬워한 적이 과연 있었나 싶었는데 이번 전북전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선수 개인이 혹시 어디 몸이 안 좋은가, 어디 좀 불편한 데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아쉬웠고요. 윤빛가람 선수가 굉장히 좀 팀의 에이스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클래스는 분명하고 실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이번 전북전 좀 아쉬웠지만 다음 대구와의 경기에서부터도 금방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빛가람과 이영재가 서로 오른쪽과 왼쪽 팀 동료에서 적으로서 상대 선수로서 맞닥뜨리게 됐는데요. 이날의 이영재 선수의 플레이는 좀 눈에 띄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FC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히 전북현대 팬들 입장에서는 좀 아쉽게 골 취소가 된 이영재 선수의 왼발 슈팅 여러분 다들 보셨죠? 안준수 선수가 정말 반응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영재라는 축구 선수가 왼발 킥 하나로 가져올 수 있는 게임 체인저 능력, 윤빛가람 선수는 오른발의 테크닉으로 그러한 게임 체인저 역할을
역할을 할 수 있고, 이승우는 드리블과 마무리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리그에 정말 크랙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무기가 정말 리그 넘버원, 호적인 넘버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윤빛가람의 어떤 킥과 패스, 이승우의 드리블과 마무리, 그리고 이영재의 왼발은 정말 리그 내에서 크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왼발에 저희가 가슴 깊은 상처를 입을 뻔했는데 다행히 골 취소가 됐고요. 골 취소가 되기 전에 이영재 선수의 표정을 혹시 여러분들 중계로 보셨나요? 저는 이영재 선수가 무슨 대역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좀 친정팀을 상대로 했을 때 프로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기회가 온다면 놓치지 않아야 되지만 친정팀을 상대로 전 소속팀의 홈 경기에서 득점을 했다는 게 좀 마음이 무거워 보이는 표정이었고, 전 소속팀을 존중하는 골 세레머니 하는 선수들은 많이 보죠. 해외 축구도 국내 축구 K리그에서도 많이 보는데 정말 이영재 선수의 표정은 남달랐어요. 무슨 엄청난 대역죄인인가, 내가 하지 못할 짓을 한 건가 라는 거를 느껴질 정도의 굉장한 무거운 표정이었는데요. 이영재 선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경기가 끝나고 저 같은 경우엔 깃발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영재 선수가 다가왔을 때 주변에 홈팬들이 박수를 쳐주고 인사를 하는 모습을 간단히 봤는데, 중계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영재 선수의 표정이 굉장히 또 만감이 교차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표정이더라고요. 100여일 만에 다시 홈팬들을 만난 거잖아요. 홈팬들이 아니군요. 이제 전 소속팀의 팬들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환호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 번씩 다 아이 컨택 하면서 또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건네고 손을 흔드는 모든 자기를 바라보는 그 전 소속팀 수원FC 팬분들께 그렇게 예의를 갖추고 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서 저는 솔직히 좀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어떤 거를 느꼈냐면, 지금 뭐 전북 현대 팬들도 이영재 선수의 가치를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또 잘 활약해주고 있고요. 전북 현대가 시즌 초반에 좀 부침을 겪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영재라는 선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 상황에 제가 초를 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영재 선수의 이런 마음과 진심 어린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뭔가 이영재 선수가 언제까지 축구 선수를 현역으로 활약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선수 생활의 마무리는 다시 수원FC에서 할 수 있지도 않을까, 요런 좀 저 혼자만의 상상과 동화 같은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이영재 선수의 팬 서비스이자 그리고 전 소속팀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수원의 자랑스러운 캡틴 중에 캡틴 파추어도 있겠지만 수원의 자랑스러운 캡틴이었던 이영재 선수의 건승, 전북 현대에서의 맹활약을 통한 국가대표의 재승선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날 전북 현대와의 경기에서 황선홍 감독이 경기를 직관했다고 했는데요. 이승우 선수의 득점 장면에서 보니까 환하게 웃으시는, 정말 난놈은 난놈이다 이런 표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승우 선수도 그렇지만 이영재 선수도 항상 국가대표 상비군 정도의 실력이었거든요. 근데 한번 국내 감독이 정말 K리거들의 가치를 알고 있는 황선홍 감독이 부임을 임시감독으로 했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뿐만 아니라 이영재 선수 또한 국가대표의 재승선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정승원 선수인데요. 정승원 선수 이제 더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 하드워커라는 애칭 하나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정승원 선수의 또 캐릭터를 한 가지만 좀 더 1라운드와 다른 이야기를 드리자면, 많이 뛰고 공이 움직이는 모든 그 공간들을 커버하고 정말 우리 팀에게 에너지를 북돋아주는 선수이지만, 이 선수가 여러분들 전북전 보셔서 알겠지만 곱상한 얼굴에 연예인 같은 외모와는 다르게 굉장히 거친 플레이도 서슴없이 하는 선수입니다. 승질을 부리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팀을 위해서 여기서는 파울로 끊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가감없이 들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김선민 선수가 지금 이제 2부 리그에 충북 청주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선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키는 작지만 외모만 보면 굉장히 뭔가 거칠 것 같고 투박할 것 같지만, 사실 보면 볼을 차는 게 굉장히 예쁘게 볼을 차는 편이고 굉장히 테크닉이나 기술적으로 골을 하는 선수거든요. 근데 이제 자신의 포지션의 위치 특성상 좀 다소는 거칠게 또는 이런 도구 파이팅을 해주는 그런 선수인 건데, 정승원 선수는 저는 좀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냐, 외모와 비주얼, 피지컬은 그냥 되게 볼을 예쁘게 찰 것 같은, 예전에 정승원 선수가 이 디발라 세레머니를 즐겨 하기도 했었는데 정말 디발라처럼 약간 테크닉 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볼을 예쁘게 차는 스타일의 선수일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실제 축구 스타일은 굉장히 하드하죠.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정말 곱상한 외모와는 달리 정말 상남자스러운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남녀노소 지금
캐슬파크에는 이승우 유니폼 못지않게 신흥 세력들, 뭐 저도 정승원 선수의 유니폼을, 원정 유니폼을 소장을 하고 있지만, 정승원 선수가 전 시즌에 수원FC 팬분들께서 김선민 선수를 굉장히 또 이렇게 애정하시는 아저씨 팬들이 많으셨잖아요. 정승원 선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여성 팬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수의 축구 스타일은 완전 이게 남자 아저씨들 스타일이거든요. 정말 조기 축구에 가면 정말 사랑받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캐슬파크에서 뭔가 초통령이 이승우라면 뭔가 정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물론 이승우 선수도 남녀노소 가리지 않지만 또 새롭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팬층을 좀 더 확장할 수 있고, 또 아저씨 팬들도 유입시킬 수 있는 게, 지동원 선수도 굉장히 아저씨 팬들이 많죠. 왜냐면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좀 있는, 지동원 선수와 연령대가 비슷한 그런 선수들, 저는 뭐 박주영 선수와 동갑이긴 하지만 몇 살 아래에 지동원 선수 나이대도이긴 한데, 정승원 선수도 아저씨 팬들이 충분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잠재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비인데요. 수비는 뭐 저는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인천이 1라운드에 수원FC에 가했던 공격의 압박감보다, 무게감보다 전북이 한 명이 퇴장당한 이후에도 수원FC의 강한 프레스가 저는 남달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반응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수원FC 팬들 중에서 역시 그래도 전북은 전북이다, 그러니까 뭔가 예전 같지 않다, 감독이 뭐 선수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도 전북은 전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티아고가 왜 수원FC를 만났을 때 터진 거죠? 정말 티아고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뭐 저희가 대전 하나 시티즌에서 활약을 해서 맞붙었을 때에도 이 티아고 선수에게 여러 번 당하지 않았나요? 근데 전북현대의 그 원샷 원킬, 원터치로 뭐 안준 선수가 이영재 선수의 골치수도 그렇지만 티아고 선수 슈팅에도 반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안준 선수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잘했는데 정말 손도 쓸 수 없을 정도로 반응도 못하고 먹혔습니다. 정말 티아고 선수도 그 골 결정력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크랙. 진짜 원샷 원킬에 있어서는 주민규는 좀 원샷 원킬과 더불어 경기 내에 많은 영향력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티아고 선수는 보면은 해외 축구에 예전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었던 벤제마 선수가 좀 많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측면이나 후방으로도 많이 내려와서 연계도 해주고, 근데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미드필더나 이성 공격수들이 자신에게 볼을 연결하게 됐을 때 그거를 마무리 짓는 능력이 이게 주민규와 득점왕 경쟁을 작년에 했었잖아요. 근데 티아고 선수는 그 외국인 선수 특유의 예전 그 울산 현대 주니어가 좀 생각나기도 해요. 같은 이제 브라질 출신이고 이름이 세 글자에 진짜 무섭더라고요. 나중에 전주성 가면 티아고 잘 막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번 수원FC 선수들도 정말 잘했는데, 다음에 티아고와 전북현대를 다시 만나게 됐을 때는 좀 더 많은 생각들과 고민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권경원은 권경원이었고요. 김태환 선수도 말씀드렸다시피 1라운드 무고사와 2라운드 티아고의 차이였습니다. 상대 공격수가 얼마나 더 큰 무게감을 줬냐의 차이였지, 김태환이 1라운드에 비해서 못했다, 실수했다, 이렇게는 저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냥 1라운드 비록 원정이었지만 인천이 보여줬던 공격력의 날카로움보다 2라운드 홈이었지만 전북현대라는 팀, 그리고 티아고를 중심으로 한 그 마무리가 남달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용 박철우 선수는 말할 것도 없죠. 양쪽 측면에서 제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저기가 이제 어제 전북현대 팬분들께서 4,000명 가량 채워주셨던 어마어마한 수원FC 캐슬파크의 원정석인데요.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전북현대의 유니폼이 바로 최강희 감독 시절에 그 영광의 시대 전북 최철순 선수의 유니폼인데요. 최철순 선수가 이날 우측면 수비수로서 안데르손 박철우를 맞아서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도 최철순 선수가 벌벌 떠네, 아무것도 못하네, 이렇게 생각한 팬분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최철순 선수가 K리그에서의 애칭이 최투지거든요. 굉장히 이제는 베테랑을 넘어 노장, 황혼기에 접어든 선수인데, 그 안데르손과 박철우가 원투를 주고받으면서 계속 무너뜨리고자 하는 전북현대의 우측면을 정말 잘 틀어막았다 생각하고요. 또 그거 대비 안데르손과 박철우는 끊임없이 거기를 무너뜨리려고 캐슬파크, 수원성, 전주성, 이 두 성, 홈 경기장을 성이라고 상징되는 두 구단이 정말 엄청난 공성전을 펼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성전의 백미는 슈퍼 싸움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바로 수원FC의 안준수.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스쿼드 분석할 때 안준수 선수의 설명을 좀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설명드렸던 선수 누구였죠? 맞습니다. 바로 전북현대의 FC 안양에서 이적을 했던 정민기 선수가 김정훈 선수를 대신해서 수원FC 경기 때 선발을 했어요. 지난 시즌에 정민기 선수는 데뷔를 했었는데 사실 데뷔했던 그 경기에서부터 좀 불안한 모습이었는데 해당 시즌에 중용받지 못했는데 수원FC와의 경기에 나와서 앞서 말씀드렸던 몬레알의 슈팅도 그랬었고 윤빛가람, 이준석,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든 슈팅들 정말 정민기 선수와 안준수 선수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정말 그 선방쇼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민기 선수와 안준수 선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수원FC 안준수, 전북현대 정민기 이전에 전남 드래곤즈 안준수, FC 안양 정민기일 때도 두 선수는 정말 지금처럼 뜨거운 경쟁 그리고 그라운드 내에서 마치 조현우, 김승규가 붙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리그2에서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그 두 선수가 이제는 무대를 리그1으로 옮겨서 소속팀을 엠블럼을 바꿔서 키퍼 대결을 펼쳤는데 황선홍 감독이 혹시 정민기나 안준수 선수를 보고서 또 뭔가 감명받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 정도로 두 선수가 굉장한 모습 보여줬고요. 어떤 선수의 헤더였는지 전북현대 선수는 좀 기억이 잘 가물가물한데 정말 뒤에서 바라보다가 들어갔다고 생각한 헤딩이었거든요. 헤딩이 아니었구나. 헤딩을 했는데 티아고 선수의 몸을 맞았나? 이제 굴절이 돼서 이거는 무조건 반응도 못하고 먹게 되는 골이다라는 거 생각했던 것에 안준수 선수가 그거를 다이빙을 뛰어서 막더라고요. 그 골을 대표적으로 해서 대부분의 슈팅들을 안정적으로 막아줬고 말씀드렸지만 이영재 선수 골 취소가 됐던 장면이나 티아고의 득점 장면 같은 경우에는 안준수 또는 포백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부진했다가 아니라 정말 그거는 그냥 전북현대가 잘했다. 막을 수가 없는 코스이자 패턴이자 정말 어떻게 보면 궁극기였다. 필살기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라운드 전주성에서부터 원정을 떠나와 수원의 캐슬파크에서 펼쳐졌던 공성전에 대한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수원FC 팬이나 전북현대 팬이나 어제 경기를 직관하시고 또 직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서로 간에 다 아쉬움이 많을 것 같아요. 수원FC 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를 비롯해서 상대가 한 명이 퇴장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몰아붙였는데 정말 뚫을 수 없었던 전북현대에 대한 아쉬움이나 또 전북현대 같은 경우에는 보아탱 선수가 퇴장을 당하지 않고 골 취소 장면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더 전북현대가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장면들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 두 팀이 만나게 될 전주성 원정을 떠나게 될 수원의 전사들의 경기가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공성전에는 꼭 한번 참여를 같이 또 해보고 싶네요. 제가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 목이 쉰 소리 정말 모르겠습니다. 감기가 걸린 건지 목이 쉰 건지 정말 쉽지 않은데요. 다음 라운드가 대구와의 경기가 있죠. 대구로 원정을 가시는 또 수원FC 팬분들, 리얼크루 분들께서는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재밌게 경기 지켜보시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북해단장은 3라운드 리뷰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